깊숙이 들어가는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최동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네. 이렇게 열심히 달려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아까 긴축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결정을 좀 앞두고 있어요. 금통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3일 날 열리는데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게 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3일 목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자, 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계속 상승 기조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멈출 것이다,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이런 시장 전망대로 이렇게 동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서의 위기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한 번 더 상승을 가져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동결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불안한 만큼 이번만큼은 한번 쉬어가면서 한번 한국 경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만약에 이번에 동결을 하면요, 7번 연속 상승했던 이제 기록이 깨어지게 됩니다. 과연 작년 4월부터 5월, 그리고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3년에 1월까지 해서 7차례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추세가 과연 중단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결이 아닌 상승 쪽으로 가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5%가 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상승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지금 1.2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 격차를 감안했을 때 한 번은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0.25%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고요. 안 된다면은 동결이 된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같이 발표할 걸 예상되는 것이 한국은행이 바로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5에서 1.6%까지 약 1%, 0.1%포인트 가량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 경제가 지금 좋지가 않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 조금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또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부정적인 신호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금리는 3.5%. 이번에 만약에 동결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긴축은 없다라고 마무리가 될 것인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될 것인지가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고금리 유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미국이 막판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는 어느 정도 동결적으로 무게추를 좀 두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긴축이 끝나간다라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발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다시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FOMC, 그 페드에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리겠다, 이 시장이 아직도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내면서 이게 지금 막판 변수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도 여전히 높게 나왔었고요. 이런 충격파가 미국 시장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조금 더 긴축이 간다면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약 0.25%포인트씩 올려서 총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FOMC 기준금리 목표치도 현재 4.25에서 4.5에서 4.5에서 4.75 또는 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그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부담이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1.25%포인트가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10월 1.5%포인트가 났던 거 이후에 가장 큰 최대폭입니다. 이 역시 큰 부담이 되는 이유로 꼽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준이 예상대로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5.25%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이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차가 벌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 나타났던 현상이 환율이 또 1,300원을 장중에 또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동결이 이번 주에 원래 컨센서스였는데 막판 변수가 돼버린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결정을 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그 예상치가 뒤바뀐 경우 작년에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동결 정도를 준비해 왔었는데 미국이 바로 최근이죠. 바로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을 이제 페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여파 그리고 한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이제 영향까지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약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소수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 바로 지금 미국의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부분이 실제로 환율과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외환시장 변동 여부성에 대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 작년에 이제 항상 금리가 올라갈 때도 이제 환율이 1,400원, 이제 원화당 이제 1달러가 그렇게까지 갔었었는데 네. 당시에도 사실은 뭐 1,700원, 1,800원까지 갈 수 있다. 시장에 큰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거시경제, 미국의 이제 경제 전반의 지표들이 어떻게 다시 안정화되느냐, 여기에 이제 환율 문제도 같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경기의 가장 큰 위기 고점은 좀 넘어가면서 조금 잡아는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장에 좀 부담은 있겠지만 결국엔 다시 조금 자리 잡힐 가능성은 크다. 더 이제 이전과 같은 1,400원이 돌파하는 환율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긴 합니다. 이번 주는 뭐 일단 미국의 물가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까지 있기 때문에 긴축과 관련된 눈치 보기 장세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항공업계와 관련된 얘기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어떤 빅딜 인수 작업이 껄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경쟁 당국이 7월까지 2단계 심사 방침을 좀 냈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제 항공과 관련된 뭐 최근에 마일리지 이슈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뉴스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뉴스입니다. 자, 이게 워낙 큰 기업들의 합병이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항공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국가별 또는 EU와 같은 이제 대륙별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독과점 문제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함으로써 전체 경제 국가와의 교역과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굉장히 통상적인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뉴스가 EU입니다. 이제 유럽연합에서 지금 두 기업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 1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2단계까지 확대해 장기간 들여다보겠다라고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7월 5일까지 심사를 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결국엔 이제 유럽과 한국 간에 이러한 여객 그리고 화물 시장에 대한 이제 경쟁 감소 그리고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과점 심사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인수 작업 동안 이런 것들이 상반기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7월까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바라는 조속한 인수합병 마무리는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뉴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 제한 이제 두 기업이 합병하면서 사실 이제 독과점 기업이 되는 셈이니까요. 이제 승객 화물용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런 이제 용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된다. 이럴 경우에는 유럽 쪽 입장에서 EU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 독과점적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대한항공 쪽에서는 2단계 평가를 하게 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쨌든 간에 연장이 된 만큼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소명을 하고 시정 방안들을 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좋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단계 심사의 경우에는 약 25일가량 안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EU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까다롭기도 유명한 이제 곳이다 보니까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소명하고 이제 해명하는 건 더 어려움이 크다.
차라리 이제 125일간 이제 조사를 하고 협의가 가능한 2단계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측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두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실패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스페인의 1위 기업인 IAG와 그다음에 3위 기업 에어 유로파가 이런 것들 2단계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EU 측의 이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합병이 철회됐었고요. 이제 캐나다 1위 기업이죠. 에어 캐나다와 3위 에어 트랜짓도 합병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두 이제 항공사의 결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노선이 각각 70개와 한 30개 가량 됐었습니다. 이제 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제 유럽의 중복 노선은 4개에 불과합니다. 이제 개수가 적다 보니까 2단계 심사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체 항공편 마련 등 이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고요. 이제 남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인가를 좀 점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미국과 영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남은 과제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시아나와 이제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에 합병 발표를 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네. 근데 지금 14개 국가에서 이러한 이제 독과점과 관련된 심사를 받고 있고 이런 것 중에서 현재까지는 10개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4개가 남았는데 그 4개가 앞서 말씀드린 EU를 포함해서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4개 국가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 EU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U의 이러한 상황, EU에서 지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12월엔 중국에서도 승인을 받아냈는데 이제 중국 역시 까다롭기로 유명한 하나의 이제 국가였는데 다행히 잘 넘긴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 3개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죠. 3월 달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추가 심사를 하겠다 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 당국 차원에서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EU의 상황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내 이러한 4개국에 대한 기업 심사, 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 한 2025년쯤이면은 양사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2년쯤에 마무리를 짓고 2년간 자회사로 아시아나를 둔 뒤 2024년에 최종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 기반 그리고 항공업계의 위기 등이 겹치면서 심사도 지연되면서 이러한 계획은 조금 몇 년간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기업 결합 심사가 좀 혹시 이런 진행 중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조금 더 지연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은 또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결합 시에는 세계 10위권의 이제 큰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제 LCC 기업들이죠.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통합 운영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통합 운영이 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혜택으로 돌아올지 좀 정말로 부정적인 투기업의 독과점적인 요소가 좀 부정적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공정성 문제 결국에 금방 말씀드린 것도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과 여러 이제 유럽에서 지금 워낙 화두가 이런 독과점 이슈긴 합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2개 대표 항공사가 이런 기업 결합 절차를 잘 밟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수합병 관련해서 결국 대한항공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성사시키는지가 따라서 국내 LCC의 반사 이익이 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결국엔 대한항공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제 어떻게 그 항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한하는 게 이번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군데에 접촉을 해서 대체 항공편도 많이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LCC 업체들은 앞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인데 그런 것들이 위해서 어찌 보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려놨지 않습니까? LCC를 네. 많이 늘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더욱 심화시켜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혜택을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이었는데요. 어쨌든 두 개의 가장 큰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저가 항공사들도 앞으로 이게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통합 운영에 의한 이제 서비스 비용의 감소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측면을 평가를 받는 만큼 그런 부분은 조금 대한항공 쪽에서 잘 준비를 하는 만큼 잘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까지도 자세하게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